8만 대군이 168명에게 무너졌습니다. 황제를 잡아서 방 하나 가득 금을 요구했습니다. 금이 다 채워지자 황제를 죽였습니다. 죽기 직전에 강제로 개종시키고 붙인 세례명이 자기를 죽인 남자의 이름이었거든요. 지난 편에서 교황이 지구의 선 하나를 그은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번 편은 그 선 너머로 건너간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정복자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인데요. 이 사람들이 한 일을 보면 황당하기도 하고 처참하기도 합니다. 몇백 명이 수백만 명의 제국을 무너뜨렸거든요. 어떻게 가능했는지, 그리고 그 뒤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봅니다. (1519년) 스페인의 한 남자가 쿠바를 떠납니다. 에르난 코르테스. 병력 500명, 선원 100명, 말 16필, 대포 몇 문. 목적지는 아메리카 대륙의 내륙. 그곳에 황금으로 가득한 거대한 도시가 있다는 소문이 떠돌고 있었습니다. 코르테스는 원래 쿠바 총독 벨라스케스의 명을 받아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출발 직전 벨라스케스가 원정을 취소합니다. 코르테스가 너무 야심이 크다는 걸 눈치챈 겁니다. 코르테스는 명령을 무시했습니다. 취소된 원정을 자기 마음대로 강행한 겁니다. 유카탄 해안에 도착한 코르테스는 놀라운 일을 합니다. 자기 배를 침몰시킨 겁니다. 돌아갈 배가 없으면 부하들은 앞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퇴로를 끊어버린 겁니다. 코르테스에게는 한 가지 무기가 있었습니다. 말린 채. 현지 부족에게서 넘겨받은 여성 노예였습니다. 그녀는 마야어와 아즈테거를 모두 할 수 있었고 곧 스페인어도 배웠습니다. 코르테스의 통역사이자 협상 도구가 된 겁니다. 말린 채를 통해 코르테스는 결정적인 정보를 얻습니다. 이 대륙의 중심에 거대한 제국이 있다. 그 제국의 이름은 아즈텍, 수도는 테노치티틀란. 그런데 이 제국에 불만을 품은 부족들이 많다. 아즈텍은 주변 부족들에게 무거운 공물을 요구했습니다. 곡물, 보석, 직물, 그리고 인신공양을 위한 재물까지 바칠 것을 강요했습니다. 이 부족들은 아즈텍을 증오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즈텍의 군사력이 너무 강해서 저항할 수 없었습니다. 코르테스는 이 분열을 정확히 이용했습니다. 해안에서 내륙으로 진군하면서 아즈텍의 불만을 품은 부족들을 하나씩 동맹으로 끌어들인 겁니다. 특히 틀락스칼라, 아즈텍의 오랜 적이었던 이 부족은 수만 명의 전사를 코르테스에게 제공합니다. 500명의 스페인 군대가 수만 명의 원중인 동맹군을 거느린 세력으로 바뀐 겁니다. 1519년 11월 8일, 코르테스의 군대가 테노치티틀란에 도착합니다. 스페인 병사들은 눈앞의 광경에 말을 잃었습니다. 호수 한가운데에 세워진 거대한 도시, 인구 20만에서 30만, 당시 런던의 5배 규모였습니다. 유럽에서는 파리와 베네치아 정도만 비교가 될 수준이었습니다. 넓은 도로와 운하가 도시를 관통했고 3개의 거대한 둑길이 호수 위의 도시를 육지와 연결하고 있었습니다. 시장에는 수만 명이 모여 물건을 사고 팔았습니다. 식물원이 있었습니다. 동물원이 있었습니다. 당시 유럽 어떤 도시에도 없던 것들이었습니다. 거리를 청소하는 사람만 1000명이 넘었습니다. 코르테스의 부하 베르날디아스는 훗날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는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았다고. 아즈텍의 황제 몬테수마 2세는 이 낯선 침입자들을 도시 안으로 받아들입니다. 왜였을까요? 여러 설이 있습니다. 아즈텍의 전설에 깃털 달린 뱀의 신 케찰코아틀이 동쪽에서 돌아온다는 예언이 있었고, 코르테스가 도착한 1519년이 그 귀환의 해와 맞아떨어졌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의 연구들은 이 설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이 이야기의 상당 부분이 정복 이후의 스페인 측 기록에 의해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정복을 정당화하기 위해. 확실한 것은 하나입니다. 몬테수마는 이 낯선 자들의 정체를 파악하려 했고 시간을 벌려 했습니다. 그래서 도시 안으로 들인 겁니다. 하지만 코르테스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도시에 들어간 코르테스는 몬테수마를 인질로 잡아버립니다. 황제를 통해 제국 전체를 통제하겠다는 계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코르테스가 도시를 비운 사이 남겨둔 스페인 부대가 아즈텍의 축제 도중 무장하지 않은 귀족 수천 명을 학살합니다. 테노치티틀란이 폭발했습니다. 아즈텍 전사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혼란 속에서 몬테수마가 죽었습니다.
스페인 측 기록에는 아즈텍인들이 돌을 던져 죽였다고 되어 있지만 스페인인이 죽였다는 설도 유력합니다. 코르테스는 목숨을 걸고 도시에서 탈출합니다. 1520년 6월 30일 밤, 스페인 역사는 이 밤을 슬픈 밤이라 부릅니다. 후퇴하는 스페인 병사들이 둑길 위에서 아즈텍 전사들에게 포위당해 수백 명이 죽었습니다. 하지만 코르테스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틀락스칼라로 후퇴한 코르테스는 군대를 재편합니다. 쿠바에서 온 적대 세력의 병력까지 흡수했습니다. 그리고 호수 위의 도시를 공격하기 위해 13척의 소형 선박을 제작합니다. 내륙에서 배를 만든 겁니다. 1521년 5월, 코르테스는 다시 테노치티틀란으로 향합니다. 이번에는 800명이 넘는 스페인 병사와 수만 명의 원주민 동맹군, 그리고 13척의 배를 이끌고 93일간의 포위전이 시작됩니다. 코르테스는 도시로 들어가는 식량과 물을 차단했습니다. 그리고 이 시점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무기가 이미 도시 안에서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천연두. 스페인인들이 가져온 이 질병이 아즈텍인들을 쓸어가고 있었습니다. 새 황제 쿠이틀라오악이 즉위한 지 80일 만에 천연두로 죽었습니다. 전사들이 쓰러지고 지도부가 무너졌습니다. 1521년 8월 13일, 테노치티틀란이 함락됩니다. 꿈같던 도시는 폐허가 됐습니다. 코르테스는 그 폐허 위에 새로운 도시를 세웁니다. 멕시코시티, 지금 멕시코의 수도입니다. 인구 20만이 넘는 도시가 그 위에 세워진 문명이 2년 만에 사라진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코르테스의 소식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소수의 병력으로 거대한 제국을 무너뜨리고 상상할 수 없는 부를 손에 넣었다는 소문. 이 소문을 들은 남자가 있었습니다. 스페인의 가난한 군인, 프란시스코 피사로. 그는 남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남아메리카 대륙의 서쪽 해안을 따라 뻗어있는 아즈텍보다 더 큰 제국이 있다는 소문을 쫓고 있었습니다. 잉카 제국이었습니다. 프란시스코 피사로. 그를 잃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스페인 시골 출신의 가난한 군인. 코르테스가 아즈텍을 무너뜨렸다는 소식은 아메리카 대륙의 스페인인들 사이에 들불처럼 퍼졌습니다. 소수의 병력으로 거대한 제국을 쓰러뜨리고 상상할 수 없는 부를 손에 넣었다. 피사로는 자기도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남아메리카 서해안을 따라 남쪽으로 뻗어있는 거대한 제국의 소문을 쫓기 시작합니다. 잉카 제국, 남북으로 4,000km가 넘는 영토, 지금의 에콰도르에서 칠레 중부까지 인구 1,000만이 넘는 제국이었습니다. 도로망이 있었습니다. 잉카의 도로는 총 길이가 3만 km가 넘었습니다. 산악지형을 가로지르는 이 도로를 따라 전령들이 릴레이 방식으로 달렸고 제국의 끝에서 끝까지 며칠 안에 메시지가 전달됐습니다. 계단식 농경지가 산비탈을 따라 이어졌고 관계 시스템이 물을 끌어올렸습니다. 문자는 없었지만 키프라는 매듭끈으로 정보를 기록하고 전달했습니다. 이것은 야만인의 땅이 아니었습니다. 고도로 조직된 문명이었습니다. 그런데 피사로가 남아메리카에 도착했을 때 잉카 제국은 이미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황제 와이나 카팍이 갑자기 죽은 겁니다. 사인은 천연두로 추정됩니다. 유럽인이 아메리카에 가져온 질병이 스페인 군대보다 먼저 잉카에 도달한 겁니다. 황제가 죽자 두 아들이 왕위를 놓고 싸우기 시작합니다. 쿠스코를 거점으로 한 와스카루와 북쪽 키토를 거점으로 한 아타우알파. 잉카 내전이었습니다. 피사로가 도착했을 때 아타우알파가 막 내전에서 승리한 직후였습니다. 아타우알파는 8만 명의 병력을 이끌고 카하마르카 근처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승리의 여세를 몰아 쿠스코로 향하기 전 잠시 쉬고 있었던 겁니다. 피사로의 병력은 168명이었습니다. 보병 106명, 기병 62명, 8만 대 168. 어떤 계산으로도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었습니다. 하지만 피사로는 코르테스의 전략을 알고 있었습니다. 황제를 잡으면 제국이 무너진다. 1532년 11월 15일, 피사로는 카하마르카에 도착합니다. 마을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아타우알파가 근처 온천에서 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피사로는 광장을 둘러싼 건물들의 병사를 숨기고 아타우알파에게 만남을 제안합니다. 아타우알파는 수락했습니다. 8만 대군을 거느린 황제가 168명을 두려워할 이유는 없었습니다. 다음 날 1532년 11월 16일 아타우알파가 광장에 들어옵니다.
가마에 올라탄 채 수천 명의 수행원을 대동하고 대부분 무장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무력 시위가 아니라 의례적인 접견이라고 판단한 겁니다. 스페인 수도사 발베르데가 아타후알파 앞으로 나갑니다. 성경을 내밀며 기독교로 개종하고 스페인 왕의 권위를 인정하라고 요구합니다. 아타후알파는 성경을 받아들었습니다.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내던졌습니다. 피사로가 신호를 보냈습니다. 건물 뒤에 숨어있던 스페인 병사들이 일제히 뛰쳐나옵니다. 대포가 불을 뿜었습니다. 기병이 돌진했습니다. 좁은 광장에 갇힌 수천 명의 잉카인들은 공포에 빠졌습니다. 말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총소리를 들은 적이 없었습니다. 학살은 2시간 만에 끝났습니다. 수천 명의 잉카인이 죽었습니다. 스페인 측 사상자는 피사로 본인의 손에 난 칼자국 하나뿐이었습니다. 부하가 아타후알파를 죽이려 하자 피사로가 막다가 베인 겁니다. 살아있는 황제가 더 가치 있다는 것을 피사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타후알파는 사로잡혔습니다. 신으로 여겨지던 황제가 낯선 자들에게 붙잡힌 겁니다. 광장 밖에 주둔하고 있던 8만 대군은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황제가 잡혔다는 충격이 너무 컸습니다. 잉카에서 황제는 살아있는 신이었습니다. 그 신이 잡혔다는 것은 세계의 질서가 무너졌다는 뜻이었습니다. 아타후알파는 스페인인들의 욕심을 정확히 꿰뚫어 봤습니다. 이들이 원하는 것은 금이다. 아타후알파는 제안합니다. 자신이 갇혀있는 방을 금으로 가득 채워주겠다. 방의 크기는 가로 약 7m, 세로 약 5m. 금을 자기 손이 닿는 높이 약 2.7m까지 쌓겠다. 그리고 그보다 작은 방 2개를 은으로 채워주겠다. 자기를 풀어주면. 피사로는 동의했습니다. 제국 전역에서 금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사원의 금장식, 황금 조각상, 보석이 박힌 장신구. 잉카 장인들이 수백 년에 걸쳐 만든 예술품들이 카하마르카로 운반됐습니다. 스페인인들은 그것을 녹였습니다. 조각상을 녹이고 장식을 녹이고 모든 것을 금괴로 만들었습니다. 수백 년의 문명이 금괴로 바뀐 겁니다. 총 6,000kg이 넘는 금과 12,000kg에 가까운 은이 모였습니다. 아타후알파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피사로는 지키지 않았습니다. 금을 받고도 아타후알파를 풀어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재판을 열었습니다. 반란 모의, 우상숭배, 이복 형제의 와스카르 살해, 죄목을 만들어 붙인 겁니다. 1533년 7월 아타후알파는 처형됩니다. 교수형이었습니다. 마지막 순간 기독교로 개종하면 화형 대신 교수형으로 바꿔주겠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아타후알파는 받아들였습니다. 프란시스코라는 세례명을 받았습니다. 자신을 죽이는 남자의 이름이었습니다. 아타후알파가 죽자 잉카 제국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피사로는 꼭두각시 황제를 안치고 쿠스코로 진군합니다. 1533년 11월 잉카의 수도 쿠스코가 스페인의 손에 넘어갑니다. 3만 킬로미터의 도로망을 가진 제국이 168명에게서 시작된 침략으로 무너진 겁니다. 코르테스의 아즈텍, 피사로의 잉카. 두 정복에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수의 병력, 내부 분열의 이용, 지도자를 제거하면 시스템 전체가 무너진다는 계산, 그리고 한 가지 더. 이 두 정복 모두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무기가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총도 아니고 말도 아니고 갑옷도 아닌 것. 그것은 유럽인의 몸속에 있었습니다. 천연두, 홍역, 인플루엔자, 티푸스, 디프테리아. 유럽인이 아메리카 대륙에 가져간 것은 총과 칼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몸속에 질병이 있었습니다. 유럽인에게 이 질병들은 새로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수백 년, 수천 년에 걸쳐 이 병들과 함께 살아왔습니다. 죽는 사람은 죽고 살아남은 사람은 면역을 얻었습니다. 그렇게 세대를 거치면서 어느 정도의 저항력이 몸에 쌓여 있었습니다. 아메리카 원주민에게는 그 저항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천연두도, 홍역도, 인플루엔자도 한 번도 겪어본 적 없는 질병이었습니다. 면역학에서는 이것을 천여지 전염병이라 부릅니다. 한 번도 노출된 적 없는 집단에 전염병이 덮치면 사망률이 폭발적으로 치솟습니다. 유럽에서 천연두의 사망률은 20%에서 30%였습니다. 아메리카 원주민에게는 그것이 90%에 달하는 부족도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타격을 받은 곳은 카리브해였습니다. 히스파니올라, 지금의 아이티와 도미니카 공화국이 있는 섬입니다. 콜럼버스가 1492년에 처음 도착한 곳이기도 합니다. 콜럼버스가 도착했을 때 이 섬의 원주민 타이노족 인구는 수십만에서 수백만으로 추정됩니다. 정확한 숫자는 학자마다 다릅니다. 하지만 결과는 동일합니다. 1508년 콜럼버스 도착 16년 후 남아있는 원주민은 10만 명 이하. 1570년대가 되면 카리브해의 원주민은 거의 전멸합니다. 질병만이 원인은 아니었습니다. 강제 노동과 학살도 함께였습니다. 하지만 가장 많은 사람을 죽인 것은 질병이었습니다. 멕시코는 어떨까요? 코르테스가 도착하기 전 멕시코의 인구는 약 2,500만에서 3,000만으로 추정됩니다. 코르테스가 도착하고 50년 후 300만으로 줄어듭니다. 일부 추정은 150만까지 내려갑니다. 90%가 넘는 인구가 사라진 겁니다. 한 세대 만에. 아메리카 대륙 전체로 보면 콜럼버스가 도착하기 전 인구는 5천만에서 1억으로 추정됩니다. 이 숫자도 학자마다 크게 다릅니다. 하지만 100년에서 150년 사이에 80%에서 95%의 인구가 사라졌다는 점에서는 대부분의 연구가 일치합니다. 2018년의 한 연구는 유럽인 도착 이후 사망한 아메리카 원주민의 수를 약 5,500만 명으로 추산했습니다. 이 규모의 인구 감소는 인류 역사에서 유례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질병은 유럽인보다 먼저 퍼져나갔습니다. 유럽인이 직접 발을 디디지 않은 내륙 깊숙한 곳까지 교역로를 따라 질병이 먼저 도달했습니다. 잉카 황제 와이나카팍이 피사로를 만나기도 전에 천연두로 죽은 것이 그 증거입니다. 유럽인이 도착했을 때 이미 마을이 텅 빈 곳이 있었습니다. 살아남은 사람들도 정상적인 사회를 유지할 수 없었습니다. 지도자가 죽었습니다. 전사가 죽었습니다. 역사와 의례를 기억하는 장로가 죽었습니다. 농사를 짓는 사람이 죽었습니다. 사회 시스템 자체가 무너진 겁니다. 코르테스의 600명이 아즈텍을 무너뜨릴 수 있었던 이유, 피사로의 168명이 잉카를 무너뜨릴 수 있었던 이유, 물론 내부 분열을 이용한 전략, 말과 총이라는 군사적 우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 요인은 질병이었습니다. 총과 칼이 죽인 것은 수천이었습니다. 질병이 죽인 것은 수천만이었습니다. 한 가지 짚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의도된 생물학적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유럽인들은 자기들이 질병을 퍼뜨리고 있다는 사실조차 몰랐습니다. 세균 이론이 등장하는 것은 19세기의 일입니다. 16세기의 유럽인들은 전염병의 원리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의도가 없었다고 해서 결과가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질병이 원주민 인구를 쓸어간 덕분에 정복이 가능했고 식민지 건설이 가능했습니다. 문명이 무너지고 사람이 사라진 땅. 스페인은 그 땅에서 상상을 초월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은은 한 산에서 나왔습니다. 1545년, 지금의 볼리비아. 안데스 산맥 해발 4,000m. 한 원주민 광부가 붉은빛 산에서 은광맥을 발견합니다. 세로리코. 스페인어로 부자산이라는 뜻입니다. 이 이름은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세로리코는 인류 역사상 가장 풍부한 은 매장지였습니다. 16세기 후반 전 세계 은 생산량의 60%가 이 산 하나에서 나왔습니다. 스페인 국왕 까를로스 5세는 포토시를 세계의 보물창고라 불렀습니다. 스페인어에는 지금도 포토시만큼 가치 있다는 표현이 남아 있습니다. 은이 발견되자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광부, 상인, 성직자, 모험가. 해발 4,000m의 황량한 고원에 도시가 세워졌습니다. 17세기 초 포토시의 인구는 20만 명을 넘겼습니다. 당시 런던, 파리와 맞먹는 규모였습니다. 아메리카 대륙에서 가장 큰 도시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이 도시의 번영 아래에는 지옥이 있었습니다. 은을 캐려면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스페인은 잉카 시대의 노동제도를 가져와서 변형시킵니다. 미타. 잉카 시대에도 공공사업을 위한 노동동원 제도가 있었습니다. 스페인은 이것을 광산 강제노동으로 바꿔버린 겁니다. 매년 약 13,000명의 원주민 남성이 징집됐습니다.
16개 지역에서 성인 남성 7명 중 1명꼴이었습니다. 이들은 가족을 데리고 수백 킬로미터를 걸어서 포토시로 왔습니다. 광산 안의 조건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갱도는 좁고 가팔랐습니다. 이마에 묶은 초 하나가 유일한 빛이었습니다. 50kg에서 100kg이 넘는 광석 자루를 등에 지고 비틀거리는 사다리를 타고 지상으로 올라와야 했습니다. 공기에는 수은 증기와 암석 분진이 가득했습니다. 은을 추출하는 과정에서 수은이 쓰였기 때문입니다. 규폐증, 수은 중독, 낙반 사고, 광부들의 기대 수명은 40세를 넘기기 어려웠습니다. 포토시를 사람들은 이렇게 불렀습니다. 사람을 먹는 산. 정확한 사망자 수는 학자마다 다릅니다. 수십만 명이라는 추정에서 수백만 명이라는 추정까지. 확실한 것은 스페인 식민 통치 기간 동안 포토시 주변의 원주민 인구가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다는 사실입니다. 도망치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미타를 피해 마을을 버리고 떠난 사람들. 안데스 구원 전역에서 인구 이동이 일어났습니다. 에콰도르에서 아르헨티나까지. 한 광산이 대륙의 인구 지형을 바꿔놓은 겁니다. 그런데 포토시의 은이 바꾼 것은 남아메리카만이 아니었습니다. 세계 경제가 바뀌었습니다. 포토시에서 캐낸 은은 먼저 스페인으로 갔습니다. 스페인은 이 은으로 전쟁을 치렀습니다. 유럽의 패권을 놓고 프랑스, 오스만 제국과 싸웠습니다. 그런데 스페인은 이 은을 가지고도 산업을 키우지 않았습니다. 은이 들어오는 족족 전쟁 비용과 사치품 수입에 쓴 겁니다. 은은 스페인을 거쳐 유럽 전역으로 퍼졌습니다. 네덜란드, 영국, 프랑스의 상인들에게 흘러들어갔습니다. 유럽에 은이 넘쳐나자 물가가 치솟았습니다. 역사학자들은 이것을 가격혁명이라 부릅니다. 16세기 유럽의 물가가 2배에서 3배로 뛴 겁니다. 돈의 가치가 떨어지고 기존 질서가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은은 더 멀리 갔습니다. 유럽을 지나 동쪽으로 오스만 제국, 인도, 그리고 최종 목적지 중국이었습니다. 당시 명나라는 세계 최대의 경제 대국이었습니다. 중국은 은을 화폐로 사용하고 있었고 은에 대한 수요가 막대했습니다. 유럽이 중국에서 원하는 것은 많았습니다. 비단, 도자기, 차. 하지만 유럽이 중국에 팔 수 있는 것은 거의 없었습니다. 유일하게 중국이 받아들인 것이 은이었습니다. 포토시의 은은 대서양을 건너 스페인으로 가고 스페인에서 유럽을 거쳐 인도양을 지나 중국에 도달했습니다. 태평양을 건너는 길도 있었습니다. 1565년부터 스페인은 아메리카의 은을 태평양을 건너 필리핀 마닐라로 보냈습니다. 마닐라에서 중국 상인들이 그 은을 가져갔습니다. 한 산에서 나온 은이 대서양과 태평양을 동시에 건넌 겁니다. 이 은을 캐내기 위해 원주민들은 사람을 먹는 산에서 죽어갔습니다. 그리고 역설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그 막대한 은이 오히려 스페인을 망가뜨렸습니다. 은에 의존한 스페인은 자체 산업을 키우지 않았습니다. 필요한 것은 다른 나라에서 사면 됐으니까요. 은이 줄어들자 스페인 경제는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반면 스페인의 은을 받아 장사를 한 네덜란드와 영국은 점점 강해졌습니다. 이 채널의 돈의 역사 시리즈에서 다룬 적이 있습니다. 네덜란드가 스페인의 은으로 어떻게 무역 제국을 세웠는지. 포토시의 은은 스페인의 것이었지만 그 은으로 부를 쌓은 것은 다른 나라들이었습니다. 세 개의 부가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의 이동 속에서 새로운 시스템이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문명을 파괴했고 질병이 사람을 쓸어갔고 은을 캐내기 위해 원주민을 갈아 넣었습니다. 그런데 원주민마저 사라져가고 있었습니다. 광산과 농장을 돌릴 사람이 부족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스페인은 새로운 노동력을 찾아야 했습니다. 눈을 돌린 곳은 대서양 건너편이었습니다. 아프리카였습니다. 포토시의 은광산은 쉬지 않고 돌아가야 했습니다. 카리브해의 사탕수수 농장은 계속 확장되고 있었습니다. 담배 농장, 면화 농장, 코코아 농장. 유럽이 원하는 것들을 만들어내려면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질병이 원주민 인구의 90%를 쓸어갔습니다. 미타 같은 강제 노동이 살아남은 사람들마저 갈아놓고 있었습니다. 스페인은 처음에 원주민을 노예로 쓰려 했습니다.
엔코미엔다라는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스페인 식민자에게 일정 수의 원주민을 배정해서 기독교를 가르치는 대가로 노동력을 착취할 수 있게 한 겁니다. 하지만 원주민은 계속 죽어갔습니다. 질병으로, 과로로, 그리고 도망쳤습니다. 자기 땅을 아는 사람들이었으니까요. 스페인은 다른 곳에서 노동력을 찾아야 했습니다. 대서양 건너편, 아프리카. 16세기 초부터 포르투갈 상인들이 아프리카 서해안에서 사람을 사서 아메리카로 실어 나르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대서양 노예무역의 시작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규모가 크지 않았습니다. 1600년 이전에 대서양을 건넌 아프리카인은 수십만 명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17세기에 들어서면서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카리브해의 설탕 농장이 확대되면서 북아메리카의 담배 농장이 들어서면서 노동력에 대한 수요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진 겁니다. 그리고 하나의 시스템이 만들어집니다. 유럽에서 총, 직물, 술을 싣고 아프리카로 갑니다. 아프리카 해안에서 그것을 사람과 바꿉니다. 사람을 배에 싣고 대서양을 건너 아메리카로 갑니다. 아메리카에서 그 사람들이 만든 설탕, 담배, 면화를 싣고 유럽으로 돌아옵니다. 삼각무역, 유럽, 아프리카, 아메리카를 잇는 세 변의 무역로. 이 삼각형의 각 변마다 누군가가 이익을 얻었고 그 이익의 밑바닥에는 항상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400년간 계속됩니다. 1000만 명에서 1200만 명의 아프리카인이 배에 실려 대서양을 건넜습니다. 그 이야기는 다음 편에서 다룹니다. 지금 여기서 멈추고 2편에서 본 것을 돌아보겠습니다. 아즈텍이 코르테스의 600명에게 무너졌습니다. 잉카가 피사로의 168명에게 무너졌습니다. 유럽인이 가져간 질병이 아메리카 원주민의 90%를 죽였습니다. 포토시의 은광산에서 원주민들이 갈려나갔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부족해지자 아프리카에서 사람을 실어왔습니다. 이것은 우연히 벌어진 일들이 아닙니다. 하나의 연쇄였습니다. 정복이 파괴를 낳았고 파괴가 질병과 만나 인구를 소멸시켰고 인구가 사라진 자리에 착취의 시스템이 들어섰고 그 시스템을 돌리기 위해 또 다른 대륙의 사람들이 끌려왔습니다. 토르데시아스에서 교황이 그은 선 하나, 그 선 위에서 정복자들이 달려갔고 그 정복자들이 만든 파괴 위에 제국주의라는 시스템이 세워지기 시작한 겁니다. 정복자들의 시대가 끝나고 있었습니다. 이제 시스템의 시대가 오고 있었습니다. 이번 편을 만들면서 계속 생각난 게 아타우알파의 처형 장면이었습니다. 약속을 어기고 죽이면서까지 강제로 개종을 시켰잖아요. 결국 자기들이 한 일을 종교의 논리로 정당화한 겁니다. 이 사람들은 원주민을 죽일 때도 노예로 끌고 가 강제노동에 갈아 넣을 때도 신의 이름을 앞세웠습니다. 생각하면 할수록 이 정복자들이라는 사람들한테 화가 나고 그 자리에서 희생된 사람들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다음 편은 더 화나고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400년간 1200만 명이 배에 실린 이야기. 대서양 노예무역. 대서양을 건넌 사람들 편입니다.